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차주연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VC 분들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2017년부터 저와 함께 이제 업계에서 많이 보아왔고 또 이제 친하게 지내오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GBIC 이제 글로벌 파트너 이신화 대표님, 그리고 알렉스 신 전 해시드 이제 창업 멤버이신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한번 신혜님과 이제 알렉스님과 같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 이제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신혜님부터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주연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이 세션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GBIC라는 한국, 미국, 중국을 베이스로 한 블록체인 VC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초기 투자를 하고 그들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NFT 세션이니까 뭐 그 크립토키티랑 NBA 탑샷을 만든 네이버 랩스, 뭐 디센트럴랜드, 그 외에도 뭐 FTX 같은 거래소 등 다양한 생태계 네, 파트너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블록체인의 본캐이고요. 나중에 이제 세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의 다른 부캐는 그 트레셔널 VC인 굿워터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벤처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굿워터 벤처스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신 한국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는 그 AUM이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토스의 2대 주주, 당근마켓, 뭐 클라스 101 같은 굵직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는 최근에는 시드 투자까지도 연결되어서 더 많은 한국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GBIC라는 비이클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굿워터 캐피탈이라는 그 실리콘밸리 소재의 VC를 통해서 컨슈머 텍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과거 4년, 5년 동안 이 업계에 투자를 하면서 예전에는 뭐 블록체인 VC, 크립토 VC, 그리고 트레셔널 VC라고 어떻게 보면 경계가 되게 뚜렷했었는데 사실 최근 과거 1, 2년 사이에 보면은 이 두 세계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컨버전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미있어서 두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 세계를 잘 브릿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소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신이라고 하고요. 원래 미국인이에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쭉 활동하다가 서준이 형을 좀 옛날에 만나서 2017년도에 블록체인 파트너스 코리아라는 펀드를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해시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2017년, 8년, 9년 초까지, 9년 중순까지인가 거의 그냥 비행기 타고 글로벌 여행하면서 크립토 업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때 이후로는 저는 그냥 트래디셔널 신현도랑 비슷하게 뭐 트래디셔널 쪽도 벤처 투자 많이 하고요. 실리콘밸리랑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오퍼레이터 애드바이저 투자자입니다. 저희 사실 알렉스랑 저는 샌프란시스코 살 때 옆집 네이버 맞아, 맞아. 이웃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이 업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MBA를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로 갔고요. 그 MBA를 졸업하고 나서는 페이먼트 관련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뭐 핀테크 막 이러는데 그때 코인이라는 페이먼트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음, 당연히 지불 결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 개발을 하다 보니 지불 결제 관련한
그 컨퍼런스에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첫날이랑 둘째 날 그 프라임 타임에는 막 애플페이, 뭐 비자, 마스터카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체이스 같이 아주 큰 은행이나 페이먼트 관련한 회사들이 와가지고 발표를 했었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쯤 이튿날 마지막에 막 비트코인이 과연 이 지불 결제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막 이런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는 그때 비주류였던 거죠. 그때가 2013년 4년 막 이때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세션을 가끔씩 들으면서 지불 결제로 과연 진짜 비트코인 지불 결제가 될 수 있을까,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머천트와 유저의 그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을 아예 바꿔야 되는 일이라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거기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굉장히 블록체인이 단순히 지불 결제라는 나레이티브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고요. 사실 그때 이제 저는 알렉스 신을 만나서, 그때 알렉스 신이 그 코리아 뭐였죠? 파트너스 해시드의 전 이름. 블라인드, BPK. 네. 네, 블록체인 파트너스 코리아를 하고 맞아. 있는데 저는 그때 너드월렛이라는 또 다른 핀테크 회사 다녔어요. 이제 너드월렛이 최근에 이제 IPO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조억 정도 밸류로. 그때 이제 저도 핀테크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알렉스가 신혜 you should come 이쪽 업계에 오라고 막 저를 꼬셨죠. 근데 이제 알렉스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알렉스가 정말 이 말과 이런 수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알렉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렉스가 이렇게 실링을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점점 알렉스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뭐 버클리에 있는 되게 유명한 블록체인 버클리 이런 그런 학생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랑 일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있었던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하나가 사실 알렉스 신입니다. 스페셜 땡스. 네, 그때 저도 2017년, 18년 때 신혜님 처음 이제 알렉스님 통해서 이제 만났었던 거 기억해요. 맞아요. 다들 금시초문이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아니, 저 저번에 저희 네. 무슨 컨퍼런스에서 알렉스가 네. 소개시켰어요. 네, 그때 기억나. 라이트코인도 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찰리 오고. 몇 년인가요, 그게? 아득하네요. 그럼 반면에 이제 알렉스님은 되게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일하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블록체인 업계로 완전 전향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는지 간단히 좀 한번 공유해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간단해요. 13년도에 사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됐거든요. 그때 막 140만 원까지 갔다가 쭉 꺼졌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국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마운트 액세스 했었고 저는 그때 구글 다니고 있었고 구글 친구들이 난리 났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거래소도 없고 포기했죠. 그 다음에 제가 유전자 회사를 갔는데 그 대표가 하필이면 지금 크립토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발라지 스리니바슨이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회사 다니면서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 여기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될까? 여전히 또 안 샀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해시 대표인 서준이 형이 예전 노을이라는 스타트업 할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뭐 샌프란시스코 출장 나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17년 초에 저한테 이더리움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안 샀어요. 여전히 뭐 재밌네 이 정도였는데 사실 그때 이제 한국이 열풍이 오면서 저는 예전부터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 뭔가 교포로서 한국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실리콘밸리가 웬만한 유명한 VC들이 저한테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처음 터졌을 때. 그리고 농담 아니고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제가 모르는 인도애가 저한테 와서 너 혹시 크립토 하니? 너 한국인이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약간 강남 스타일 이후로 나한테 한국에서 질문을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다. 나는 교포고 나는 글로벌 사람이고 그래서 거의 그냥 한국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몰빵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의 리테일 볼륨 그러니까 그냥 투기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이거 말고 진짜 의미 있는 뭔가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달려들어갔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뭔가 진짜 옛날 얘기하니까 진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게 많은데 혹시 그러니까 2017 년하고 이제 지금까지 쭉 같이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좀 가장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이 산업이 좀 다르다.' 혹은 이제 내가 느끼기에 좀 '이런 건 좀 새로운데?'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을 한번 여쭐 수 있을까요? 신혜 누나? 네.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크립토라는 브랜드 혹은 크립토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7 년에 이제 블록체인을 한다, 블록체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첫 번째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라는 거를 많이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트코인 스캠 아니에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워낙 유명하신 뭐 일런이나 전 세계의 헤지 펀드들 뭐 이런 뭐 패밀리 오피스들이 앞장서 가지고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약간 애드보케이트를 하고 계셔서 지금은 제가 블록체인 투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스캠 아니야라고 묻는 분들은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이게 또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2017년, 18년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NFT 관련한 프로젝트들, 디센트럴랜드에 투자하고, 네이버랩스에 투자하고 이랬을 때, 이제 저희는 NFT라는 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새로 바뀌는 전 세계 그 세상에서 그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더 광의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소사이어티라는 거가 이제 바뀔 때 NFT가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닛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때 기억하면 저희가 게임 회사들한테 가가지고 NFT 게임 플레이 투 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게임 업계 분들은 아유, 무슨 NFT냐. 게임이 재밌어야지 게임을 하지. 그리고 지금 우리 유저들은 돈 내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무슨 돈을 우리가 줘가면서 게임을 시키냐. 말도 안 된다. 이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깨갱해가지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이 재밌어야지 게임을 하죠. 이러고 이제 조용히 집에 가서 자숙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인식의 변화가 사실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이기도 한데 그 인식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게임 회사에서 NFT랑 플레이 투 원 이러한 컨셉에 대해서 위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위기라는 거는 충분히 자기 업계에서 그러니까 게임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점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는 컨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나간 게임 회사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곧 출시를 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사실은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뮤니티,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각각의 역할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NFT 얘기하면은 4년 전, 5년 전에는 사실 크립토 사람들만 NFT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NFT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NFT는 약간 크립토 사람들의 손을 떠난 크리에이터들이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를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팬들이 혹은 게임 회사들이
뭔가 IP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2017년 비해서 2017년 때는 거의 뭐 대부분 이더리움 상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들에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혹시 그때만 해도 뭐 레이어 1에 투자했죠. 뭐 솔라나 저희 같이 2019년에 일했었고, 뭐 솔라나 뭐 그때 아발란치 뭐 등등의 레이어 1들이 많이 나왔는데, 루나, 테라 저희 투자했고, 네, 결국은 지금 보면은 각각의 블록체인마다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고 다양해졌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조금 더 풍부해졌다. 이게 단순히 크립토산만 아니라 뭐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개발자가 됐건 디자이너가 됐건 그런 사람들의 역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세분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네,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음,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제 근데 네, 말하면 알렉스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알렉스님도 진짜 이런 거를 피부로 되게 많이 이제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알렉스님의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하고 계신 분야가 한국에 있는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연결해 주고 또 이제 투자 기회를 크로스 보더로 하시는 역할을 굉장히 또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까도 이제 김치 막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특수성 또한 2017년과 비교해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NFT 부산 2021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NFT 관련돼서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시장 스스로 이제 느끼시기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좋은 여쭙습니다.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실 한국말을 잘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무도 한국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너 부산 분 중국이니? 아니세요? 네. 이 정도였고요. 저 부산 사람이에요. 네, 가족은 부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 강남 스타일도 터지고 패러사이트도 있고 BTS 있고 이제 스퀴드 게임즈로 오르면서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의 브랜드와 퍼셉션이 한국은 지금 완전 올타임 하이예요. 그게.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도 굉장히 선진국인데 이제는 다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인 저로 보기에는 좀 재밌는 팩터들이 많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허마지너스하다고 부릅니다. 서로 비교하기 굉장히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합하는 문화도 생기고 엄친한 문화도 생기는데 반대로 컨텐츠나 IP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시장이 발달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웹3 크립토 인더스트리 보면 사실 그 나라와 그 지역별로 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탈중앙화라는 철학도 굉장히 달라요. 중국 갔다가 얘기하다 보면 미국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다르니까 아직은 업계가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의 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는 않아요. 1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몇백 명대?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싱가포르나 일본에 많이 살까? 이런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니다 싶어요. 하지만 이런 NFT, 뭐 부산에 맞춰서 이런 컨텐츠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한국 시장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뭐 세상에서 가장 처음 나온 인터넷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 사이버로스 도토리 포인트라고요. 그게 99년도였어요.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한국은. 근데 다른 게 2021년의 대한민국이랑 99년도 대한민국 굉장히 다른 파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재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삼성만 봐도 미국에서 보기에는 fast follow라고 불러요. 애플이 만든 거를 그대로 뺏어가지고 더 빨리 내잖아요. 예. 근데 블록체인은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fast follow가 웨스턴 월드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게 빨리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만 뺏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장, 게임 아이템 거래량 55%가 대한민국인데 여기서나 뭐 여기 따라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정말 미닝풀한 유저 베이스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모바일, 소셜, 뭐 클라우드, SaaS 이런 것들은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왔다면
이번에 크립토의 유저 모멘텀은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사실 제가 2018년 이때부터 주장했던 thesis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는 이제 서양에서 올 거지만 실제로 뉴스? 비즈니스적인 브레이크스루는 아시아에서 올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NFT만 해도 실제 IP, 그러니까 아까 알렉스가 말한 것처럼 뭐 BTS, Parasite, Squid Game 다 정말 너무너무한 전 세계적으로 너무 파워풀한 IP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NFT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전 세계적인 그 파급력이 생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또 주연님의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2017년에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킬러 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도 보면은 대부분의 레이어 1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냐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둥이나 지반을 안 다졌는데 어떻게 지붕을 만드냐, 그러니까 지붕 즉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때도 그 암묵적으로 뭔가 NFT나 DeFi, 뭐 게임, 뭐 STO 이런 것들이 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2020년에 와 보니까 그런 가설들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산화를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대표적으로 DeFi, NFT, 뭐 게이밍,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킬러 앱들이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 더 나올 거지만 그거에 대한 캐테고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모호했다면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가 약간 일단락 정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고 이제 맞는 관점들, 저도 되게 공감이 되고 이제 인사이트풀한 관점들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조금 더 이제 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NFT를 통해서 사실 블록체인은 되게 기술적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는데 말씀 주신 것들처럼 이제 NFT는 조금 더 콘텐츠 좀 지향적이고 '나도 뭔가 관심 있는데. 나도 이거 배워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이제 국내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거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고 계실 게 이렇게까지 이제 블록체인과 NFT가 발전해 온 거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자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나 이제 투자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미래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알렉스 님 먼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NFT요. 사실 NFT는 2017년 말에 나왔거든요. ERC 721 스탠더드가. 네. 근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뭐 technologically big breakthrough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크립토 이렇게 블록체인 업계에 갑자기 돈 많고 리스크 애피타이트 높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디파이나 NFT 쪽도 굉장히 빨리 발전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진짜 밸류 애드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즘에 저도 처음으로 막 들어가서 사보려고 했어요. 근데 예전 17년이니까 ICO 붐 느낌이 조금 들긴 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리테일 투자자들 분들 다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겉으로 보이기는 굉장히 fair drop처럼 보이지만도 사실은 뭐 백단에서는 투자자끼리 먼저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뭐 여기저기 뭐 이번에 어떤 유명하신 파운더가 먼저 유저들한테는 fair drop 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먼저 사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하지만 뭐 좋은 점을 보자면 지금은 예전 ICO처럼 이거를 사면 나중에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던져놓고 사실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앞으로 나올 것만도 굉장히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뭐 말하자면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여자 K-pop 밴드가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NFT 토큰이랑 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 연습생들부터 지켜봤던 팬 그룹들이 앞으로 이 그룹의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앨범을 냈다. 근데 투표를 내서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NFT 들고 있는 친구들끼리 투표를 해서 어떤 곡이 앨범 타이틀곡인지 무대에 올라갈 건데 어떤 복장을 입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참여해서 그 커리어를 방향성을 좀 어펙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버넌스가 있는 엑스페리먼트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저는 NFT의 그 발전 단계 혹은 가능성에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지금은 스테이지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NFT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집품, 컬렉터블이나 프로파일, PFP라고 하는 퍼스널 프로파일 혹은 디지털 아트 그리고 게이밍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들 예를 들면 그게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컬처가 될 수 있고 문화 자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금융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멈추지도 않고 세 번째 단계에는 부동산 가치, 오프체인 에셋이나 아니면은 이미 중앙화되어 있는 조직, 오프체인 가버넌스 같은 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 컬처나 그 문화라는 거 혹은 예를 들면 브랜드 같은 얘기를 하면 요즘에 크립토펑크나 BAYC, 에이프 같은 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컬렉터블이라기보다는 그냥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커뮤니티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냥 VIP 티켓이나 증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화제가 된 것이 그 2,500이더의 오퍼를 거절한 크립토펑크 몇 번이었지? 6,046번?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름 이제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화의 일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NFT라고 하면은 아트나 컬렉터블 정도 혹은 게이밍 조금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그 다음 단계를 넣어서 문화나 이제 브랜드까지도 NFT화할 수 있고 그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오프체인 에셋이나 오프체인 가버넌스 같은 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다, 갈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반면에는 지금 이렇게 NFT가 핫해진 이유에는 알렉스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해요. 제가 아는 일부 웨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자전 거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NFT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0.1 BTC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거래소에서 쉽게 팔 수 있는데 NFT 같은 경우는 그 NFT라는 특성 하나 때문에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NFT를 내가 300이더에 내놨을 때 사줄 수 있으면 이거는 300이더인 거고 이거를 300이더로 아무리 내놔도 4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300이더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3이더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3이더의 가치라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좋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거품을 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웨일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거에 의해서 생겨난 약간의 거품이 있고 이건 좀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나와 있는 NFT의 한 90%는 가치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시작일 뿐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NFT는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네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할 얘기가 많아 가지고. 아 일단은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돼 가지고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거를 보고 또 이제 암호화폐든 아니든 투자자를 꿈꾸는 되게 지금의 젊은이들 2030 분들한테 2030은 아닌가? 1020 인가? 아무튼 이제 분들한테 좀 왠지 그 투자자로서 어드바이스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돌려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픽을 하나 알려주세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자의 투자를 하나씩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신혜님 먼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알렉스님께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 가지고요. 안 네 그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네. 어 투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저희가 이 세션 전에 뭐 얘기를 했던 뭐 이런 돈과의 관계 그 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저희가 막 토론을 했었는데 저한테 돈 혹은 저한테 약간 financial freedom이라는 거는 결국은 되게 개인적인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 자체가 주는 가치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주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주동권? 주권이 약간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투자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정말 요즘은 투자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017년과 다르게 너무 다양한 생태계가 생겨났고 너무 다양한 NFT 프로젝트가 생겨났고 물론 당연히 업앤다운이 있을 거고 지금 업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다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업계에 완전 액티브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패시브한 투자를 추천을 드려서 그냥 뭐 그냥 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적금처럼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일정 소수의 부분을 적금 들듯이 이게 당장 급하지 않은 뭐 5-6년 놔둬도 되는 돈에 대해서 꾸준히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 암호화폐 쪽에 액티브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라면 사실 저도 지금 이 몇 년째 여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정신이 없을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나 생태계에서 프로젝트 막 나오죠. 솔라나에서 프로젝트 막 나오죠. 당연히 이더리움에서 막 나오죠. 뭐 포카다에서 막 프로젝트 나오죠. 이거를 다 이제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한 생태계를 좀 어떤 거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 볼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고 뭐 클레이튼이 될 수도 있고 루나가 될 수도 있고 루나 테라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조금 한 생태계를 조금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쭉 연결되는 투자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픽은 저도 픽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 픽 곤란한 얘기 질문에 예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누나가 얘기한 거랑 사실 생각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 투자랑 투기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게 아까 누나가 말했듯이 나한테 돈이라는 존재가 뭘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것도 좀 벌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도 앞만 벌려고 한 십몇 년 달리다가 기회가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간인 것 같아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effectively 투자할 수 있고요. 남들이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런 거 고민할 때 저는 5년, 10년 이렇게 생각하는 여유라서 저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사실 이런 규칙이 좀 있어야 돼요. 투자라는 건 철학이 있는 게 투자고요. 그냥 돈 벌자는 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 생태계를 믿고 정말 미래는 정말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몰빵하고 이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제일 안전한 방식은 그냥 3등분으로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안전한 거, 중간 좀 위험한 거, 예, 마지막은 그냥 완전 투기급. 예, 거기 이상은 그냥 안 벗어나는 게 좋고요. 뭐 한두 달,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잃었다 하면 다시 리밸런싱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포뮬러를 계속 따라야지만 이게 메서더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썰 들었다 해가지고 돌아갔다가 막 진짜 6개월 동안 열심히 벌어놨던 한꺼번에 날라가고 이런 기회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크립토 들어왔을 때 사실 저는 뭐 구글 다녔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가난한 백그라운드에서 왔거든요. 완전 망해도 나는 그냥 뭐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어서 인생이 진짜 몰빵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돈도 많이 벌었다가 다 날리고요. 다시 많이 벌었다가 다 날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타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장에 진짜 거품이 많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걸 저는 레코멘드 하고요. 정말 모르면 정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앞으로 오래 보면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는 제가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피했나? 네. 하지만 되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게 정석이지만 진짜로 그게 이제 뭐라 그러지 정도라고 해야 되나? 이제 되게 안전하지만 이게 투기를 저희가 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우리가 투자를 하냐라고 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이제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그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거여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어 오늘 진짜 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나누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해 주시고 이제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은 인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업계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부산이라는 지방 가버넌먼트에서 이러한 행사를 오르가나이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시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그거를 블록체인과 접합했을 때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 좀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비슷한 마음에 외국인으로서 이거 크립토나 블록체인 이런 웹3가 한국에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AI, NLP,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이거는 프론티어 텍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라 자체에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크립토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미래면 저희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나라고 지금 그냥 투기 쪽으로만 보지 말고요. 정말 시간을 가져서 천천히 공부해도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지금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커리어나 뭐 창업이나 뭘 고민하시든 이게 인터넷 자체를 바꾸는 거라서 앞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많이 들어질 거니까 지금 너무 시장에 쏠려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